자, 전 시간에 수익률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량진이 있는데 자 보세요. 노량진에 B라는 곳이온, C라는 곳이온, D라는 곳이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하죠. 안 되는 것들은요 낮춰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10%라고 간주해 보자. 10% 정도.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급매로 나와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20%가 되겠네요. 20%.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의 높은 수익을 얻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요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익률이다. 위험은 뭐야? 위험은 자 이거 기대하고는 기대치가 있다면 기대치에서 기대치가 있다면 기대치에서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그 다음에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하면 조금 까진다는 얘기죠. 이를요 위험이 작다. 그 다음에 잘해도 500만 원, 못해도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위험이 없다 해줍니다. 위험이 없다. 근데 지금까지는 위험이 크다 작다 이것만 얘기했지 무슨 연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이걸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다 해줄게요. 그 173페이지 위쪽에 그래서 위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이 금융적 위험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적 위험, 네 번째는요 인플레 위험이다. 마지막으로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사업상의 위험은 또 다시 시장 위험, 그다음에요 운영 위험, 마지막으로요 위치적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단 간단히 알아본 다음에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업상의 위험은 예를 들어 이 원룸 사업, 이게 원룸이라면 고시원이라면 고시원 사업 하는 바람에 고시원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되는 위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겁니다. 먼저 시장 위험은 이렇게 원룸 경기라든가 고시원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할 수 있죠. 여기에 따라서 그게 손해보거나 나중에 이익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운영을 개판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잘하면 크게 돈 벌거나 아니면 크게 손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 어디 입지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을 하고요. 위치적 위험이다. 입지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손해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은 보통 이제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서 투자하는데 타인 자본 은행 돈이라 할게요. 은행 돈이 커짐에 따라서 그만큼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도 높일 수가 있지만 그만큼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법적 환경이 변하거나 정부 정책이 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원래는 상업지역이라고 잘 됐는데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게 손해날 수 있죠. 이런 거 답을 하고요.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투자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 변동금리 형태로 은행에 돈 빌렸다. 금융로에서 할 겁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얘들은 이자를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겠네요. 이걸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팔려고 내놨는데 돈이 급해서 한두 달 내도 안 팔리고 1년이 되도록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헐값에 팔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가치 손실을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17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해서 위에서 10번째 줄 사업상의 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된 이런 위험을 뭐라고요? 사업상 위험이다. 먼저 시장 위험은 이 첫 번째 줄 수요와 공급의 변동 같은 시장 상황이 있죠.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요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 운영 위험은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운영과 관련하여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을 잘해서 직원들 잘 꾸려나가서 잘하면 큰돈 벌지만 누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맨날 놀러 다닌다. 그러면 크게 손해날 수 있죠. 이런 걸요. 운영위험이다. 위치적 위험은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나중에 다른 뭐 그 장례식장이라든가 이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손해보는 걸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요. 자, 이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부채가 많으면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파산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그 밑에 A번, B번 법적 환경이 변하거나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할 수 있죠. 이런 걸요. 법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위에 자, 변동이자율로 대출받았을 때 자, 변동이자율로 대출받았을 때 자, 만약 인플레가 심해지면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자, 원금 자, 이자와 원금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고. 유동성 위험은요. 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잘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자, 요 지역은 왜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그런 얘기 알아볼게요. 왜 다른 수집 시장은 더 높기도 하고 이 지역은 왜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금융론 이 재무관리라는 파트에서 이제 다 그 금융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형성돼 있는 이자율 한 5%라고 가정해 보자. 예금 이자율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낮지만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행마다 좀 차이가 나고 또 뭐가 차이 난다고요? 그 상품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다만 평균 잡았을 때 얼마라고요? 5%라고 가정해 보자. 근데 왜 저축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은 이거보다 높냐는 얘기죠? 7% 정도 높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치했다가 나중에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뜯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얘기, 얘보다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저축은행 예금합니까? 저축은행도 엄청나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예금해요? 여기다 예금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 예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고객님, 그 대신 우리는 이자가 좀 셉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험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높은 이자를 준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여나 만에 하나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준다니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한화투자증권 아니면은 뭐 삼성자산운용 뭐 한국투자신탁 이런 거를 투자신탁사다 줄여서 투신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이제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걸 펀딩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말로 이걸 펀드 조성했다고 요걸 가지고 이제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문장 올랐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돌려줄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폭락하면요 원금도 거의 다 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크게 손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잘하면 대박. 조그만한 거 위험이 크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MVP60 펀드라는 이러한 그 우량형 펀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들쑥날쑥하지만 평균 잡아 한 8% 정도, 10%라고 해볼게요. 10%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장 평균 수익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올라가냐 했더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 커지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꾸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이게 결국은 요구수익의 정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가 하면 50층에 그 매달려서 유리창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 아줌마는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아줌마 하려고 해야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한 500만 원 준다면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5% 외에도 추가로 2%를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 외에도 추가로 얼마라고요? 5%를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의 정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이쪽에다 쓴다면 요구 수익률은 자, 이런 식으로 요 5%를 무위험 수익률이다.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 혹은 무위험률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 이 부동산 투자하면 은행에다 예치할 때는 위험이 전혀 없죠. 근데 이런 데 투자하게 되면 이런 투자하면 점점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럼 추가적인 수익률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상응하는 수익률로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위험 할증률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상가에 투자할까 아파트에 투자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가가 위험이 좀 클 겁니다. 아무래도 상가는 잘못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볼 수 있죠.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리고 같은 상가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편의점에 투자하냐 술집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위험 수준이 틀릴 겁니다. 위험이 뭐라겠어요? 자, 이렇게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시원 사업하냐 차이가 날 수 있죠. 같은 고시원이라더라도 서울에서 하냐 부산에서 하냐 서울이라도 신림동에서 하냐 아니면 어디서요? 무슨 이 노량진에서 하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서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량진에도 뭐가 있다고요? 노량진에도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고시원 사업했을 때 위험 수준이 있는데 그런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이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무위험 수익률은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의 수익률인데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위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 자, 근데 요거는 당연히 뭐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자, 느낌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자, 근데 이러한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험은 때로는요, 자기가 잘해서, 아니면 자기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죠. 아니면 자기가 운영을 못하면요,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입지를 잘 설정하면 큰 돈 벌 수 있지만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요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못해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할 겁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비체계적. 근데 나랑 상관없이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그러면 신림도 쪽으로 다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나랑은 상관없는 뭐가 있다고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위험은 나랑은 상관없는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위험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도 뭐가 있다고요? 어떤 체계적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시장 가서 금융시장에서의 그 정도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그 요구수익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축은행에 내가 예치했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저축은행권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자, 그리고 만약에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된다. 그럼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요만큼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 요걸 추가적으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반영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자, 이 지역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왜 이렇게 결정되냐 그랬더니 이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나랑은 상관없는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물론 자, 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에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가 있지만 다만 평균 잡았을 때 뭐라고요? 10%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174페이지 맨 위에 위험과 요구 승률과의 관계다 해갖고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간에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걸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다.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그를 상쇄할 만한 추가적인 수익률이 있으면 투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때 이제 무위험률은 여기 무위험률은 밑으로 내려갈게요. 요거는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위험과는 상관없이 일반 경제 상황이 있죠. 보통 이제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의 수요 공급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동산의 종류라든가 지역, 위험 혐오도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요건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체계적 위험, 다시 말하면 이걸 이따가 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도 B번도 기억할게. 이거는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틀릴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차이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10번 볼게요. 이거는 부동산의 종류, 지역, 위험 혐오도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지역마다 틀릴 수 있는 거고 노량진의 고시원 시장이냐 노량진의 술집 시장이냐 다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오른쪽 결론 보겠습니다. 다른 거 그냥 읽어보시고 결론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뭐라고요? 요구하는 수익률도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의 D급번은 피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감안해서 요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자, 리을번은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거 거기서 할 겁니다. 어쨌거나 위험조정 할인법 간단히 한다면 내 손에 나간 돈이 있고 들어온 돈이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할 때 이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그래서 요게 이제 투자 가치가 되는데 만약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요구 수익도 커지겠죠. 그럼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자, 그 얘기는 이제 리을번에 있는데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 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위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위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거를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해줍니다. 자, 위험을 어떤 형태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걸 뭐라고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험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중간부터 쭉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엑스트라급입니다. 아니면 조연급이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 176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니까 위험조정 할인율법과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주연입니다. 주연. 자, 얘는 뭐랄까요?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이다.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시 하기로 하고, 요거는 이제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자, 예컨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부동산 처분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쳐볼게요. 1억 2천만 원이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 뭐냐면 요게 오늘이 아니라 이게 이제 투자론의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첫 시간에 얘기했던 서울역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이게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뭐라고요?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것은 이 요구 수익률을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반영되어 있는 할인율이 결국은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로 나중에 할인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앞으로 들어올 돈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할인 현금 수익률법은.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위험이 커졌다. 위험이 커지면 이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인데, 순현가도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자, 이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할 때 이 할인율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걸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는데 지금은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내용.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투자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잠시 후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자, 부동산을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때는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험. 알죠? 그리고 이것도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분산 투자가 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투자 따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투자로 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요건 잠시 할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조연급입니다. 조연급. 이렇게. 그래서 조연급이라도 지문에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자, 한 문제로 나오긴 힘들지만 어쨌거나 지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딱 중간 볼게요. 중간 보시면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 해서 위험의 전가라고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는 이거 아주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하는데 한 달에 임대료를 3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근데 이 3년 정도 지났어요. 5년 동안 임대하기로 했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물가가 문장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300만 원만 그대로 받으면 누가 손해요? 집주인이 손해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같이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요, 그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금리라는 게 뭐냐면, 고정금리는 한 달이면 한 달에, 1년이면 1년에 자 5% 똑같은 이자를 받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고정금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 그러니까 500만 원 받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이 한 2, 3년 지나서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출자인 은행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변동금리 제도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거 올리겠다는 얘기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올리겠다는 걸요, 변동금리 제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요 차입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위험의 제고 혹은 감소라고 있는데, 기억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자, 그 돈만 생기면 어디다 투자하겠다고요? 은행에다 예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거는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뭐라고 있어요?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 가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다 예치하는 거는 현재도 확실하고 미래도 확실하고, 이게 뭐 투자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기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을 때 경기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호황시에는 3천만 원, 불황시에는 2천만 원, 보통일 때 2천만 원, 불황시에는 500만 원,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40% 이렇게 해서, 자, 이 평균을 낸 다음에 이제 요구순이라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보수적 예측 기법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 500만 원 건질 거 아니냐. 최소한 돈 얼마나 건진다고요? 500만 원 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 수익률 5%라는 얘기죠. 요거하고 기대 수익, 요구순이라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한다면 웬만한 데는 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한 투자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보수적 예측 기법은 두 번째 줄 볼게요. 투자 수익 중에서 최소 추계치를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기법은 뭐냐? 얘는 자, 우리 투자 수익을 계산하려면 임대료도 잘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실도 잘 예측해야 되고,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영업 경비라든가 이런 거 세금 같은 거 다 예측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처음에 예측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 수익에 변동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변동될 수 있죠. 만약에 이 공실을 올려보고 내려봤을 때 변동폭이 가장 크다. 그러면 이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공실만 잘 계속 유지만 한다면 자, 위험은 크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걸요. 민감도 분석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걸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민감도 예측 기법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이거는 자, 평균이라는 것은 자, 이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은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자, 거기 분산은 아까 분산은 어떻게 구분됐다고요?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험을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는 겁니다. 야, 거기 보시니까 여기에 자, 이 평균은 뭘 얘기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분산은 뭘 얘기한다고요? 위험.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으면서 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위험 회피형.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하고 거꾸로 한다면 위험이 똑같다면요. 기대 수익이 높은 놈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10, 20, 30, 40% 10, 20, 30, 40%가 있는데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이 0.1이라는 얘기는 10%라는 얘기입니다. 10%. 그 다음에 위험은요. 0.25는 25%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 부동산 여기 찍히네요. 그 다음 B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10%, 위험은요. 29%네요. 29, 여기 찍히겠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B 부동산. 그 다음에 C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20%, 위험 40%. 20%, 요거는 뭐라고요? 40%. 요게 C 부동산. D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40%, 위험도 40%. 요것도 40%. 자, 요게 바로 D 부동산인데 자, 그러면 요걸 보시면 A하고 B를 비교하면 둘 다 기대 수익률이 같죠? 같은데 B보다는 A가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B를 기각하고 A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대로 자, C하고 D는 둘 다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으면 자, 같은데 C보다는 D가 기대치가 높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A하고 D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얘는 D는 A보다 위험도 크고 기대치도 없죠. 아주 곤란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변이계수라는 게 있는데 변이계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A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10%, 위험은 뭐라고요? 25%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D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40%, 위험도 뭐라고요? 40% 아닙니까? 요 계산하니까 얘는 2.5가 되겠네요. 얘는 얼마라고? 1이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1%당 위험 얼마라고요? 2.5%라는 얘기고 얘는요. 기대 수익 1%당 위험도 1%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기각하고 요걸 선택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요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자 A와 A 부동산은 자 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 10%, 위험도 10%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자, D 부동산은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D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도 30%, 위험도 뭐라고요? 30%다. 자, 그러면 A나 D나 변이계수는 10분의 10, 30분의 30이니까 1이죠. 둘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아무리 위험 회피형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 이런 사람은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이따 할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고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 1호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요걸 적용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고, 자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 그다음에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76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래 인플레이션 예상될 경우에 대출자는 고정금리로 빌려줬다가는 그 화폐가 자꾸 뚝 떨어진 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예상될 경우는 변동이자율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금리 이자율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자율 대신에 고정이자율로 대출하려고 하는 걸 선호한다가 아니라 고정이자율 대신에 변동이자율을 대출로 선호한다 해줘야 돼요. 바꿔놔야 됩니다. 2번 보시면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3번 볼게요.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라든가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 이걸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는 겁니다. 자, 운영을 잘하냐 못하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이슈는 변할 수 없지만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 부동산의 위치가 지위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내 부동산 꼼짝 안 하는데 주변에 왜 장래시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크게 손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변했다 해줍니다. 상대적 위치가.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팔다 못 팔아서 결국은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해줍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다.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위험을 분산이라 한다고 했죠.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하나의 그래프에 집어넣고 3번 볼게요. 보수적 예측 기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요거는 이제 그 할인 조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할 때 그 위험이 커지면 높은 수익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면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4번 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줘야 돼요. 높은.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같이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산출 요소인 투자 수익이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냐, 이거를 분석하는 기법이라 거기서 가장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걸요. 이거를 민감도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주인공 정도 되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2년도에 마코 위츠라는 사람이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요거를 보면서 이제 그 지도 교수가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이걸 경제학이라 가져왔냐 하면서 거의 찢어버리려고 했답니다. 뭘 얘기하냐면 주식을 한 군데만 투자하면 잘하면 대박 나지만 잘못 쪽박 나죠. 근데 이제 주식을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게 되면 한 군데서 손해 난 거 이득을 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왔더니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 이게 금융시장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논문이라고 판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엄청난 논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아주 간단히 간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서너 가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작은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선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최적의 대안이 결정된다. 이렇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을 갖고 딱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 주식에 딱 투자하려고 하는데, A라는 주식은 뭐냐면,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여기다 100% 다 투자했다 쳐볼게요. 자, 100% 투자하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우산 만드는 회사에 100%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대 수익률, 이게 다시 할게요. 자, 여기가 뭐냐면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이렇게, 자, 요거는 A라는 주식, 얘는 뭐라 할까요? B라는 주식입니다. A라는 주식은요,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 자, 그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A라는 주식은요, 우산 만드는 주식인데,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기대 수익률. 그리고 오염도,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100% 투자했다 쳐볼게요. 100% 투자했는데, 기대 수익률은 10%, 오염은 8% 계산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100% 다 투자하게 되면, 자, 볼게요. 오염이 뭐라고 했어요? 오염은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오염이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B가 나중에 시장 상황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이후에 만약에 B가 많이 오고 선선한다면 가정해보는 겁니다. B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리겠네요. 그래서 아주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 배당도 그냥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가뭄이 심하고 무더우니까 우산 안 팔리겠죠. 그래서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우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호황이고 얘가 불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을 곱했더니 1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한 군데만 투자하면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요거를 전부 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투자했다 쳐볼게요. B라는 회사. 자, 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투자 빈과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 10%, 오염은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뭐 기대치는 10%인데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날씨도 막 선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입술도 막 부르틀려 저기 푸르푸르 하는데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 별로 없겠죠. 우산 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이건 달 팔리겠네요. 이것도 잘하면 대박,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분의 1을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분산 투자한 집합물,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집합물을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포트폴리오. 원래는 서류 가방 이런 데서 나오는 예고입니다. 자, 이 출장 가는 서류 가방에는 아저씨들 서류 가방하면 오만 잡다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이것도 여러 개 다 집어넣었다 해서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산기로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요것만 잘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고요? 10%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는 30%, 여기는 10%다. 그러면 3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만약 여기는 3분의 2 투자했고 여기는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분산 투자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이 투자 비율에 따라서 평균을 냈을 뿐입니다. 평균 냈을 뿐이에요. 그래. 자, 근데 오염도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몇 퍼센트가 돼요? 8%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위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하는 거 안 나온다겠죠? 위험은 이렇게 6%면 6% 정도로 그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럼? 자, 이게 이제 어쨌거나 분산 투자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10%이죠?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위험을 볼게요. 위험은, 자, 이 반은 어디에 투자했어요? 우산만 투자했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리겠죠? 높은 수익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그 다음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우산은 또 지질 안 팔리겠네요. 그래서, 근데, 반은 또 아이스크림에 투자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얘는 잘 안 팔리겠네요. 근데 비가 무덥고 가뭄이 심하다면요. 얘는 또 잘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해난 거 이대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손해난 걸 이대로 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난 걸 이대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더라도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위험을 뭐라고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요? 분산 효과다. 아니면요, 포트폴리오 효과다 해줍니다. 자, 이때 우리 교재 보시면 어디를 볼 거냐면, 자, 거기 178페이지 딱 중간에 자산 3분법이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기 전에, 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금에만 100% 다 투자한다. 10억을 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 안전성이랑 황금성은 좋지만 돈도 안 되죠, 이거.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주식에만 다 투자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가 황금성은 좀 좋은데 아무래도 좀 약간 위험하죠. 주가가 폭락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걸 세 군데 나눠서 투자한다 볼게요. 나눠서 투자하면 한 군데서 불리한 거를 한 군데로 유리한 거로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기 전에 얘기한 건데, 이것도 일종의 포트폴리오 효과는 맞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찾아 나가는 걸 쭉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먼저, 자, 순서는 여기 여러 순서는 있는데 순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면서 나중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자, 뭐 위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자,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제 주식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신림동에 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신림동에 와서, 신림동에 고시원들 많이 있죠? 서울대 있는 그쪽에. 자, 여기서 고시원 사업을 하려는데 한 군데만, 자, 20억 가지고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나눠 투자했다. 줄게요. A, B, C. 세 군데 나눠 투자했다. 자, 그러면, 자, 미래 경제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미래 경제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볼게요. 위에 박스 179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다 세 군데 투자했는데 미래 상황이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줄게요.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면 여기서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하는 사람이 정말 쭉 빠져나가서 있죠. 그죠? 그래서 셋 다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셋 다. 반대로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지금 이제 사법시험제도가 올해로 2차로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법시험제도가 이제 로스쿨 제도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이 신림동에서 이제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요? 다들 이제 대학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썰렁해갖고 지금 신림동이 아주 막 불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법시험제를 진짜 다시 또 부활하기로 했다면 전국 각지에서 고시생들 몰려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셋 다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A 고시원에 이거는 좀 아줌마들 이제 채용해서 학생들에 뭘 돼요? 그 밥도 헤매기고 하는데 만약에
자, A 고시원의 음식 맛이 형편없으면 이 소문 금방 나겠죠? 에이, 저희 가면 맛도 없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으니까 다른 옮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 고시원은 장사가 좀 안 될 수 있겠네요. 근데 B 고시원, C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음식 맛이 괜찮다. 그럼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 C 고시원 쪽에 자, 여기다 이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한 이후에 만약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자, 이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거 뭐 시끄러워서 이거 뭐 공부하겠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바운드가 넓은데 다른 데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C는 좀 안 되고 B, A, B는 좀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C는 좀 낮은 수익을 예상하고 B, C는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얘들 볼게요.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나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같이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든가 아니면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근데 예를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A 고시원 근처에 자, 음식 맛이 뭐 A 고시원은 음식 형편없다든가 자, C 쪽은 대형 아파트가 건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있죠.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이런 거 뭐라고요? 이런 거를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비체계적 위험. 요걸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해난 거 이득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예,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손해난 거 이득으로 채우면서 축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절대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뭐라고요? 제거가 가능하다. 자, 누차 물어보지만 문제 물어본 게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자, 절대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거 분명히 하시고. 자, 좋다. 그럼 요걸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냐 아니면 작아지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효과가 커지냐 작아지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좀 체크해 볼게요. 어딜 보냐면 자, 거기 179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체계적 위험이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계적 위험이란 자, 그 특정 시장 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하며 자, 여기는 뭐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정부 정책이 변경되거나 예상 밖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전쟁 등 이런 게 발생하면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노사 문제라든가 어떤 부동산은 노사 문제가 심하다든가 어떤 부동산은요 경영진을 교체했다든가 어떤 지역은 어떤 시장은요 장사를 더럽게 못하는 바람에 매출이 저조하다든가 어떤 부동산은 어떤 회사는요 신제품을 개발했다든가 이거는 모든 부동산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마다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드시 하세요.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자, 요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제가 연결해서 할 겁니다. 연결해서 할 거니까 요렇게 자, 반드시 무슨 위험 줄일 수 있다고요? 예,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초두에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언급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